네, 이제 9일 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 선출되면 2020년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당권을 향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네, 오늘 이 중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요즘 정말 더운데 정말 강행군이십니다. 뭐 네. TV도 나오시고 오늘도 오전에 좀 상당히 좀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전북 지역을 몇 군데 가서 대의원들 만나고 왔습니다. 전북까지 갔다가 지금 또 네. 올라오신 건가요? 아, 정말 바쁘시네요. 네.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좀 선거가 9일 정도 남았는데 여전히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해찬 후보가 1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요. 예. 예. 일반 국민들을 다 포함하다 보면 인지도가 높은 이해찬 후보가 1위로 나오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당대표 결정 기준은 대의원, 당원이면서 대의원인 사람이 45%, 예. 그다음에 권리당원인 사람이 40%, 일반 국민은 10%, 일반 당원이 5% 이렇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중요한데 당원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늘도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예. 벌써 일주일 전부터 당원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계속 1등입니다. 특히 권리당원의 비중은에서는 제가 더 훨씬 더 앞서가고 권리당원 중에서도 뭐 친문 쪽이 자체적으로 한 커뮤니티 조사는 제가 뭐 75% 이상 앞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 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니면 이번 주말부터는 제가 1강으로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 했는데 예. 그게 저는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별로 뭐 달갑지는 언론에서도 않으시죠? 이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 당대표 결정하는 거와 근접한 걸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당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전체의 85%를 차지하니까. 알겠습니다. 전대 앞두고 지금 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거의 최저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일 큰 것은 경제,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이 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대표를 뽑는 기준은 즉 전당대회에 우리 당에서 따라야 할 시대 정신은 경제 살리기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그런 당대표가 되려고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들려고 제가 당대표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경제 소방수라고도 불리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금융개혁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중소벤처기업 창업 열풍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구체적으로도 다 얘기했는데 언론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 보도를 안 해주시대요. 예,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경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죠. 예. 지난 25년 동안 계속 내리막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벌이 중심이었습니다. 예.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성장 주체를 중소벤처기업으로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2000년대 우리가 겪었던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금융이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예. 담보 잡고 이자 꼬박꼬박 받는 융자의 98.8%. 자기가 위험부담하고 중소벤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1.2%밖에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은 투자 비율이 60%가 넘어요. 예. 그래서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예.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두세 차례 혁신성장이 왜 이렇게 더디냐 하시다가 지난주에는 드디어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드는 일에 좀 가능해지도록 국회에서 규제 완화를 해줘 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 금융이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다 있다 보면 금융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경제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예. 금융의 일종의 매기 효과로 예. 인터넷 전문은행을 집어넣으면 옛날 김대중 정부 때 인터넷 증권회사 키움닷컴을 집어넣어서 증권산업 전체가 경쟁력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 개혁이 일어난다. 근데 그 골든 타임이 이번 정기국회다. 정기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법과 함께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벤처 창업 열풍이 확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반기로 가면 성공 신화들이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니까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이제 반전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수 있고 경제는 심리거든요. 예.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걸 보고 잘못된 영장 청구라고 하셨고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김경수 지사는 자진해서 우리 당에서는 반대했는데도 내가 특검 받겠다 이렇게 예. 자진해서 특검을 수용해서 특검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그 바쁜 중에도 2차례나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예. 그리고 절대 도주할 염려가 없고 근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뭐 좀 이제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이 영장 청구를 두고 억지이자 쇼이다,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뭐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여당의 비난,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의 비난 이런 걸 보고 너무 검찰 특검을 쪼는 게 아니냐, 여기에다가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우리 당이나 정부가 무슨 입장을 표명한다 그래서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사법부는 독립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특검이 잘못 갈 때에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나 그런 거로 접근할 때는 그거는 정당하게 비판을 해줘야 제대로 특검이 균형 감각을 갖고 제대로 지켜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과거의 특검 때도 야당이나 여당이나 반드시 잘못된 것은 비판을 하고 헐소리를 했죠. 알겠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는요, 지금 비서 성폭행 논란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걸 두고 지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도 항소심, 상소심을 예, 남겨놓고 남았죠. 있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상소심을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뭐 안희정 지사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예. 하는 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좀 더 분명한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한 때다.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무죄를 놓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이제 여성들의 성적 자기의사 결정권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예.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나라별로 달라지는데 우리는 조금 그것을 여성들에게 너무 너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지금까지 해온 판례의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그 기준, 여성들의 저항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그 사회 문화에 맞춰서 좀 인정 기준을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쪽으로 높여줘야만 이 미투와 같은 이런 자유의사에 반하는 성적 폭행, 이것도 폭행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의원님께로 좀 눈을 돌려서요. 성향이 당 평균보다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내의 유일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관료 출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저한테 더 씌워져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이제 제가 관료 생활을 주로 하는 동안에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커다란 경제개혁 조치는 다 지선을 거쳤습니다. 예. YS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성공시켰고요. 그 점을 김대중 대통령님이 제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저한테 맡겨서 제 손으로 30대 재벌 중에 16개를 정리했고
그 여파로 시중은행 8개를 4개로 통폐합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주 5일 근무제를 많은 반대하고 제가 추진해서 안착을 시켰고요. 그래서 실무 관료들 사이에서는 저를 개혁진표다, 지나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 우리 정치권에서는 관료들에 대한 일정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관료들이 기득권을 옹호한다, 관료들이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덧씌워져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개혁진표입니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진표라는 걸 잘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당 대표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청와대의 관계인데요. 사실 지난 15개월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청와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외로워 보인다라는 그 인터넷에서 당원들의 예.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감을 합니다. 마치 대통령 혼자 저 남북 관계며 뭐며 다 혼자 하시고 당이나 정부는 쳐다보고 박수나 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 정청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느 쪽 한쪽이 잘못해도 바로 다음 선거에서는 그 당 정청 전체에게 심판이 내려지니까 예.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 정책이 같이 머리를 모아서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계획이고 제가 그것을 총책임을 지고 만들었는데 예. 그때는 정부도 당도 청와대도 함께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데 그것을 어느 수 답답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촉구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당이 뒷받침해줘서 당청이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금융개혁이 예. 그런 당정청의 어떤 공동운명체가 만들어지려면 당이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해줘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좀 쉽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청와대와 결이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오랜 그 서로 논의, 토론 또 지지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면서 또 깊이 있는 토론을 많이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라든가 국정 철학이라든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지금은 그런 이견이 생기기 전에 그 합의된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속도감 있게 실천이 되어야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내는데 예.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이 강하게 주도권을 잡고 드라이브를 걸어줄 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일 내각에서 제대로 못 맞춰주면 관료들을 질책하고 필요하면 청와대에 요청해서라도 필요한 말 안 듣는 관료들은 바꿔서라도 이 국정계획을 제대로 추진해서 속도감을 내줘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예.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급한 때지 당청의 이견은 저는 상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일로 하는 건데 모든 일의 100대 과제를 전부 완전히 합의해 놨는데 거기서 이견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될 때다 뭐 이런 왜냐하면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견이 생긴다면 예를 들면 이번 당대표는 아니고 네. 이번 당대표는 다음 총선까지입니다. 네. 총선이 끝나고 차기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서 무슨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거는 차기 당대표가 할 일이고 지금은 경제를 살려서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압승을 해야만 정권 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야 문재인 정부 성공이 뒷받침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주도적으로 해서 당청의 협력을 확인하면서 정부와 함께 공동운명체로 가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당대회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요. 전해철 의원이 당교 위반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당 선관위에서 구두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김진표 의원님을 공개 지지한 걸 두고 지금 구두 경고가 나온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 당교회는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현역 의원이 어느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석은 동시에 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공개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한 행위는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이번 당대표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일반론을 얘기했고 그거를 기자들이 이제 하고 대화하면서 물을 때 그거는 비공개적이죠. 물을 때 저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그거를 법률 전문가인 송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이종걸 의원이라든가 또 다른 의원들이 한 너댓 명 있었어요.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저를 지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 페이스북에는 그냥 일반론을 얘기하고 했는데 억지로 갖다 붙이고 그 김진표를 지지한 거냐 하고 강의하는 걸 보면 아마도 제가 이제 일강으로 된 건 틀림없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송영길 후보가 계속해서 아니 교육부총리도 했고 뭐 경제부총리도 하셨던 분들이 국무총리 하셨던 분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또 나온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올드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거나 상임위원장을 뽑거나 원내대표를 뽑을 때는 뭐 그런 얘기 맞겠죠. 그러나 지금 뽑는 것은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그런 리더십과 개혁 의지와 경험과 경륜이 있는 당대표. 그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만요. 저는 여기 그 얘기를 상기시키고 싶은데요. 레이건 대통령과 먼데일 후보 간의 그 대통령 미국 선거 전에서 먼데일 후보가 계속 세대 교체를 주장하니까 그때 레이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먼데일 후보가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고 경륜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경제 살리기에 경험과 경륜이 있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어떤 후보는 20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야당만 자극하는 것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당장 1년 8개월 뒤에 총선에 이겨야 20년도 있는 거거든요. 1년 8개월 뒤에 총선에 있어서는 거의 90% 이상이 경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당원들이 볼 때, 대의원들이 볼 때는 누가 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냐. 그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후보를 뽑아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 김진표 후보와 함께 해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